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작년 2025년 12월 8일 제가 분석해드렸던 거대한 흐름의 전환 기억하십니까? 중앙화 거래소 CX의 시대는 끝나고 전통 금융과 규제 안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떠오를 거라는 예측이었죠. 네, 바로 오늘 그 예측이 현실이 됐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기술의 심장 실리콘밸리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이는 증권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요. 이게 단순히 코인 하나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금융의 판 전체를 뒤흔들고 그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야말로 신호탄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걸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단계를 따라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워싱턴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암투에서 시작해서요, 실리콘밸리 법정의 판결을 거쳐 이 모든 걸 계획한 설계자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최종 목표까지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저와 함께 그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 DC에서는요, 미국의 다음 100년 금융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의 제왕들, 바로 은행 세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CX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밥그릇 싸움은 아니에요.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결정짓는 말 그대로 전면전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전쟁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요, 코인베이스 CEO를 향한 백악관의 엄청난 분노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 새로운 암호화폐 법은 너희 같은 특정 기업 조우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미국의 금융 패권을 지키기 위한 국타 전략이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이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백악관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린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 줄여서 클래리티 법안. 모든 게 이 법안 하나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들의 운명, 은행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최종 목적지까지 전부 말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를 칼같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왼쪽에 패시브 수익, 이건 그냥 코인 맡겨두면 이자 주는 거, 사실상 은행 흉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법안은 바로 이걸 금지하겠다고 정조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활동 기반 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거나 노드를 돌리는 것처럼 뭔가 활동을 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건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해줍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매일 앱에 들어와서 버튼 누르는 행위,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두 세력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워싱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게임의 룰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 모든 규제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마치 미래를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설계된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은행들한테는 자, 이제 너희들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와 하면서 초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컸던 기존 거래소들 주위에는 아주 높고 두꺼운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문은 활짝 열어주고 다른 쪽 문은 아예 빗장을 걸어 잠가버리는 굉장히 의도적인 법안인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파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상 방식, CAX 중심 코인들은 패시브 수익 금지의 직격탄을 맞지만 파이의 활동 기반 보상은 법이 허용하는 안전지대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KYC 수준이에요. 은행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신원이 확인된 고객입니다. 그런데 파이는 이미 1,75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의 까다로운 신원 인증으로 무장시켜놨어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군침이 도는 거죠. 위험하게 거래소 거칠 필요 없이 이미 신원 확인이 끝난 거대한 고객풀이 눈앞에 떡하니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두가 워싱턴의 입법 전쟁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든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어떻게
파이네트워크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법적인 방패를 쥐어주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을 포함해서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공격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휘둘렀던 가장 강력한 무기, 너희 코인은 미등록 증권이야.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생사가 갈리는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파이를 향한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권이 아니다. 법원은 파이 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 사기 주장을 기각하면서 파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수년간 파이 네트워크를 따라다녔던 가장 큰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겁니다.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어떤 자산이 증권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금전의 투자가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파이코인 얻으려고 돈을 쓴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없죠. 매일 앱 버튼 누르는 활동을 했을 뿐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아주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문구예요. 수정의 여지 없이 기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송 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는 소송 걸지 못하도록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완벽하고 최종적인 승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 판결의 타이밍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법원 판결이 1월 15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그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안이 공개되고 상원에서 마지막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전략적 타이밍입니다. 마치 입법부가 새로운 금융고속도로를 거의 다 만들었을 때 사법부가 나서서 파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촬영에게 너는 합법이야, 마음껏 달려 하고 운행 허가증을 발급해준 것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일들, 이게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모든 건 한 명의 천재적인 설계자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대한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그 주인공, 바로 파이네트워크의 창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입니다. 그의 이력을 따라가 보면요, 이 사람이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거대한 판을 짜는 전략가라는 게 보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단순히 코딩 기술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기술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끌어낼 것인가 소셜 컴퓨팅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 후 8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스타텍스에서 기술 책임자로 일하면서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몸소 배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이브를 만들 때 쓴 스텔라 프로토콜. 이건 처음부터 은행 간 국제 송금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규제 친화적인 은행가들의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이 처음부터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전략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펌핑을 누리고 CEX라는 투기의 늪에 발을 담그는 대신 그는 묵묵히 수천만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의 전통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시대로 넘어올 때 반드시 필요하게 될 바로 그 핵심 자산, 즉 검증된 대규모 고객 기반이라는 완벽한 트로이 목마를 미리 만들어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섹션에서는 판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자라고 해도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낼 순 없겠죠. 니콜라스 코칼리스 뒤에는 그를 지원하는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이 네트워크가 실리콘밸리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집단, 페이팔 마피아와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고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금융 질서라는 하나의 비전을 실행하는 완벽한 팀이죠. 거대한 철학과 자본을 대는 설계자 피터 틸, 워싱턴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길을 닦는 집행관 데이비드 섹스, 그리고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낼 기술 인프라를 짓는 건축가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건 완벽한 권력의 삼각편대인 겁니다. 그냥 아는 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을 직접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세요. 피터 틀의 핵심 투자사인 파운더스 펀드에서 나온 돈이 그 펀드 출신들이 세운 317 벤처스라는 통로를 거쳐서 파이 네트워크의 모회사인 소셜체인에 직접 투자됐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시작부터 피터 틸의 자본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데이비드 섹스가 워싱턴에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법적 고속도로를 깔아요. 미콜라스 코칼리스는 그 고속도로를 가장 빠르고 완전하게 달릴 수 있는 완벽한 차량, 즉 파이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리고 피터 틸의 자고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초기 연료를 팍팍 넣어줍니다. 이 정도의 조율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전략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금융 제국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자유로웠던 암호화폐 1.0, 이른바 서부 개척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전통 금융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들어와 질서를 세우는 암호화폐 2.0, 즉 문명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CX라는 낡은 성은 무너지고 은행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파이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파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잘 준비된 소매 인프라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고 수천만 명의 신원이 이미 확인된 거대한 사용자 기반.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수억 개의 스마트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미국의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인 셈이죠. 워싱턴의 법안에서 시작해서 실리콘밸리 법정을 거쳐 페이팔 마피아의 숨겨진 설계까지 오늘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음 세계의 금융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라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